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민심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귤 까는 방송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함께할 빼빠입니다. 예, 광주바닥 MC입니다. 뿌리식물계 아이콘 감사합니다. 예, 이코입니다. 네, 맨발입니다. 저는 감자 방금 뭐라고 했어요? 뿌리식물계 아이콘. 뿌리식물? 아, 이거 맨날 고민 언제 준비해서 오는 거예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감자를 키워드로 검색도 해보고. 아 진짜? 그 자기 전에 이렇게 이불 덮고 누워서 생각 한 번씩 하죠. 아니, 녹음 그게 전날에. 어느 순간 좀 압박이 좀 심해졌어요. 네. 진짜. 누가 아무도 압박을 안 줬어.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꾸준히 똑같은 걸 할 수도 있었는데 매주 바꾸는 것 같아요. 이걸 새로운 아이템을 고민하는 그러니까 게 처음에 한 두 쉽지가 번만 바꾸니까 그 다음에 계속 바꾸게 되는 거잖아요. 좀 묘한 재미도 있고. 않아요. 누가 그 얘기 막 한 적 있어요? 별로 그런 건 아닌데 사람들이 제일 기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처음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뒤로 아무튼 제가 항상 다양한 이미지를 뭔가 좀 뽐내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뽐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오랜만에 뽐내다. 나와요. 오랜만이야.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감자가 저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 지금 보면 굉장히 사람이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고. 막 나는 웃음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 개그 감자가 개그 욕심이 있더라고. 감자가 이렇게 되게 수줍어하면서 저 말을 잘 못한다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고사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우리가 있거든요. 사람 만든 거야. 우리가 사람 만든 거야. 감자하고 임씨는 좀 봤는데 임씨는 방송 전에 자신감이 넘쳤는데 난 지금 들어와 보니까 진짜 완전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쇼미더머니였으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아는 사람이 저 불러가지고 우리 팟캐스트 듣는데 너는 왜 그렇게 당하고만 사냐고 그랬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컨셉이라고 말했어요? 말했지. 아. 말했는데 마음 한구석이 영 시원하지 않았어. 공허했구나. 아니 제가 오늘 뭘 찾아보다가 우연하게 봤는데 저희 방송을 아이튠이나 팟빵 같은 데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카테고리로 나누는 게 있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팟빵에서는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나 뭐 뉴스 및 정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발견해요. 아까 감자가 이 개그 욕심이 있다는 거랑 약간 맞다 떨어지는 건데 우리 방송이 보통 어떤 분류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역이잖아요. 지역도? 지옥으로 돼 있잖아요. 네. 카테고리가. 뭔 얘기하고 싶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팟빵 카테고리가 돼 있는 거고 네. 아이튠에 등록할 때도 3가지 카테고리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건 분명히 6장의 계략인 것 같은데 이 방송을 도와주시는 분의 계략인 것 같은데 뉴스 및 정치는 네. 이해가 되죠. 네. 사회 및 문화 그것도 약간 또 네. 이해가 되죠. 근데 세 번째가 코미디입니다. 저희가 코미디예요. 우리 방송의 분류가 무려 코미디에 돼 있어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2부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감자가 그거를 알고 있었다. 그걸 타겟팅으로 코미디를 한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본의 아니게. 한국 정치가 코미디니까. 네네네. 뭐 그게 그거죠. 그래서 또 하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1부에서는 준비한 소식들 전해드리고요. 또 2부에서는 팟캐스트 귤팟으로 인사드리는 내용들 총결산해보는 시간들 좀 이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한 소식들 광주바닥 MC에게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바닥 MC입니다. 오늘 그 시즌 1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광주바닥 소식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이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척들과 관련된 비리 사건이 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었죠. 근데 이게 마지막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건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 윤장현 시장이 당선된 후로 윤장현 시장의 인척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 김 비서관 한 명이 있고 김 정책자문관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 재판을 받았죠. 그동안 이 알선 수재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고 지난주에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윤 시장이 이 두 사람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민선 6기
이제 들어오면 사실 윤 시장이 이제 시민 시장의 시대를 열겠다 했을 때 그 시민사회 쪽에서 정말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인사였는데 자기 측근들 이렇게 심거나 이런 걸 좀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처음에 아무튼 충격적이었던 게 아까 김모 비서관 뭐 이름 말해도 되는데 하여튼 그 김모 비서관을 처음에 앉히면서부터 이 윤 시장의 인사가 점점 꼬였고 외부에서도 뭔가 좀 이게 뭐지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 결국, 외척이죠, 외척. 그렇죠. 말하자면. 외척이죠, 외척. 저기고 두 분 다 또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고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또 친인척이 관련된 업체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 거의 이 광주시 그 관련된 그 수주와 관련해가지고 광급공사. 예. 거의 40건에 달하는 광급 계약에 부당하게 체결됐고 계약 금액은 약 10억 정도가 넘는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정책 자문관으로 있었던 김 씨와 이 비서관으로 있었던 김 씨 이 두 분에 의해서 사건이 이렇게 된 거죠. 이 그 정책자문관 김모 정책자문관 이 사람이 사실 이제 작년에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그 광주시청이 그 검찰 압수수색을 압수수색 당하면서 이게 당했죠. 되게 파장이 커졌는데 네. 그게 이제 올해 1월에 그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 기관장 일괄 사표 8명을 한꺼번에 사표를 받아서 수리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까지 이어졌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뒤로도 사실 그 기관장 인사들이 잘 되고 있지가 않아요. 네. 최근에 뭐 광주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그 대전도시공사 사장 출신의 박남일 씨라고 거기서 유성 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제 대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좌초되면서 되게 어떤 예산 낭비나 이게 문제가 돼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최근에 최종 후보에 포함이 돼가지고 지금 시민사회에서 되게 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광주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대표이사를 아직도 뽑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광주시의 처음에 인사가 아무튼 처음부터 아무튼 스텝이 꼬이면서 지금까지도 윤 시장의 아무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 형국. 인사 문제가 윤장현 시장 당선 직후부터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두 형제 이분에 대해서는 특히 더 강력한 비판이 당시에 있었었어요. 아무리 이 선거를 도왔다고 하더라도 인척이고 게다가 이 정책 자문관, 비서관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여기에 앉히는 것이 말이 되냐. 초기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문제 사건을 만들어 터뜨려 버린 거지. 그때 이 사건이 터지고 난 직후에 윤장현 시장이 했었던 말이 뭐냐면 그럴 리가 없다 라는 식의 멘트였었어요. 물론 이후에 이제 사과는 했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항소도 이 법원에서 항소도 기각시켰거든. 그 정도로 명백하게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라는 것이고 이 심각한 문제죠. 이게 그 걸려 있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운정동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그것도 지금 현재 소송 중인데 그런 사업들 전일 빌딩 리모델링 굉장히 좀 사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그렇죠, 손을 그렇죠. 댔어요. 이분들이. 게다가 사실 그 이 두 형제와 관련해서 또 이제 그 예전부터 그 윤 시장의 3호 네. 그쪽이 이제 시장에 개입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한창 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이야기를 했지만 이전부터 이미 시정농단에 대한 얘기가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그 3호 라인을 뭐 그 일컬어서 뭐 K 사단이다 뭐 요런 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광주형 K제다. 네. 그래서 참 윤 시장이 제가 아무튼 내년에 아무튼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연히 뭐 향후에 어떤 경쟁 구도에서 당연히 문제시 될 거고 이게 지금 이번에 실형에 아무튼 이런 선고가 나온 게 윤 시장의 참 재선가도에는 상당한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 근데 상황이 이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출마 의지는 확고한 거예요? 확고한 거예요. 제가 들은 듣기로- 바가 있으신가 봐. 직접 만났어요? 아니 제가 만난 건 아니고 아니 시장이 되고 싶은 분 연락 주라고 몇 주 전에 그래가지고 연락 받았나 보네. 전화 안 받는다고 아주 그냥 빗발치던데 분명히. 아니 전화를 주신 분들의 비밀은 포장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무튼 많은 통화가 있었다. 지금 유력 후보 나오면 전화 안 한 거죠. 그걸 말할 수가 없다. 그걸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아무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이번에 임 씨한테 전화 안 온 사람 중에 당선된다.
그건 예언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아, 거기에 한 표. 그 다시 돌아가서 재판부가 한 말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김 씨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해 광주시청 소속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시나 요청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자신의 지인 또는 가족을 통해 업체들과의 관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재판부에서 이제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명백하네. K재단, 미르재단이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가 월요일 날 났었거든요. 월요일 날 나고 제가 화요일 날 지역사회 반응이 어쩐지를 좀 살펴봤는데 이게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그래서 어떤 네, 뭐 점이 때문에?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이제 알려진 지가 좀 됐잖아요. 지난 겨울 정도나 가을 정도에 제가 보기엔 처음 시작 사건 그때 재판 들어가고 그때 좀 들어가고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 실제적으로 윤장현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목소리를 낸 단체나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느낀 바에 따르면 주관적이지만 이거에 대한 반응이 정상적이지 않게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가지고 이 사건을 제가 사실상 꾸준히 지켜봐왔어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재판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실형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봤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매듭이 지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사실 나와야 할 목소리가 있다. 어떤 목소리가 나와야 되냐? 윤장현 시장 사퇴해야 됩니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두 가지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시민사회에서 논평 하나가 안 나왔는데 그게 그 여러 가지 국면에서 시민사회가 좀 요즘 광주시하고 많이 결합하면서 좀 추진하는 현안들이 뭐 도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좀 그런 측면도 하나 서로 관계에서 작용하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윤 시장의 기대 자체를 이미 접은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부분도 네. 있지 않나 싶어요. 사퇴론이 왜 안 나오냐면 이제 차기 선거 모드로 돌입해버리니까 그런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윤 시장은 재선 도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사퇴는 다들 안할 그렇게 것 생각을 같아요. 하죠. 그래서 이미 유력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시청 그 대변인을 그 새로 이제 인사를 할 때도 서로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대변인이라는 걸 시장의 가장 그 입이잖아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근데 그 자리에 아무도 안 가겠다 했던 것 자체가 이미 그 원래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자기가 모시는 수장의 어떤 미래나 비전을 보고 움직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까지 도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마인드 자체도 달라요. 근데 윤 시장과 같이 일하는 시청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다는 거를 여실히 보여줬던 게 이번 수장조에 수장조. 서로 대변인 안 하겠다. 이게 같이 거기 붙었다가는 다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여론조사 최근에 있었잖아요. 전남일보. 광주시장 후보에 대한 이제 첫 번째 저는 여론조사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윤장현 시장의 지지율을 보면 처참하더라고요. 현역 시장이 이 20%를 못 넘는다는 것은 각 후보군에서 20%를 못 넘거든요. 윤장현 시장 현역 시장인데 20%를 못 넘는다는 거 이건 사실상 누가 제일 높게 나왔어요? 이용섭 일자리 지금 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그분이 이제 가장 높게 나왔는데 그분도 25%는 못 넘은 것 같고요. 워낙 후보도 많고. 근데 네. 그 윤 시장이 제가 아무튼 걱정되는 건 그 2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어떤 적합도에서는 적합도 조사했거든요. 네. 그 우려되는 건 윤 시장이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는데도 2등 했다. 이러고 다닐까봐 여기 좀 걱정이고. 그럴 소지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 착각에 빠져서. 동생들이 많은 게. 동생들 믿고. 광주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작년에 이 시정평가의 점수보다 올해의 시정평가 점수가 좀 더 높게 나왔다. 한 7에서 8%, 7에서 8점 정도 높게 나왔다. 근데 또 그래서 그러겠죠. 뭐 이렇게 또 윤 시장의 인기가 광주에서 태풍이 되어서 그렇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아니 근데 우리 녹음하는데 저 뒤에 이렇게 사람 녹화 해도 돼요? 누가 한 분 시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든 청취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저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 사퇴해라. 윤장현 시장. 오늘 임시의 네. 오늘 성명 발표. 그래서 아까 말했는데 오늘 마지막 광주바닥 소식 전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마지막 광주바닥 소식 전하면서 한 가지 딱 저는 마무리로 남기고 싶은 것은 윤장현 시장 빨리 사퇴해라 라는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 씨가 당선은 못 시켜도 낙선을 시킨다. 이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게 제일 무서운데 사실 정치들한테. 나 무섭다고. 아, 그래서 임시 시장 출마 선언합니까? 아, 그거는 아직 윤장현 시장님 떨어뜨리러 나왔습니다. 합니까? 윤 시장이 동상. 그럼 어떡해. 동상 그러지 마. 근데 어쨌든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이제 지금 현재 윤장현 시장의 광주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여튼 제일 많이 등장했어요. 우리 네, 방송에서. 네. 좀 안타까운 소식들 또는 비판적인 내용들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 마지막 이제 광주 바닥에 어떤 중간 그 점검 중간 정산을 했더니 그 정산이 윤장현 시장의 인척과 관련한 실형 선고 네. 그리고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네. 모아지는 게 찹쌀. 이 정도 됐으면 사퇴 요구 빨리 해야 돼요. 네.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번 방송이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 아, 그럼 미안해요. 조회수 폭발. 제목을 그렇게 가야 되겠네. 아, 이거 무서운 사람이 그렇게 사과를 빨리 하고. 네. 사과를 벌써 빨리빨리 해야지. 사과를 벌써. 아니 3분 만에 사과해. 어떤 얘기를 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본 방송의 취지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임시 개인의 의견으로 실드를 치고 가는. 그 멘트를 넣어야겠네. 시장님 죄송합니다. 아 뭐야? 뭐야 이거? 사과를 벌써 했어? 하지만 사퇴하십시오. 문자 보내요. 아, 전 전화번호도 몰라요. 아 네. 그런데 빨리 다음 소식 네, 넘어가시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좀 뭐랄까 가슴이 아픈 소식이기도 하는데 이 장기 구금 양심수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서옥렬 씨라고 이분이 한 90세가 되신 분이신데 이분이 30년간 옥살이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이분이 북한에서 이 파견된 간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신 건데 이 최근에 광주 지역에서 이분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으로 송환해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송환 추진 준비 위원회가 이제 결성이 되고 있고요. 25일 날 이 결성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게 원래는 2000년 정도에 이 한국 사회에 있던 비정형 장기수 한 63분 정도가 북한으로 이제 돌아가셨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못 돌아가신 이유가 뭐였냐면 이분은 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향서를 썼다라는 예. 거죠. 전향서를 썼기 때문에 북한에서 안 받아준 건지 아니면 남한에서 이제 제외되신 건지 그건 제가 잘 근데 이제 당국에서 모르겠는데. 얘기하는 게 전향서를 썼기 때문에 이제 그 송환 대상자가 아니었다라고 예. 계속 말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서옥렬 씨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고문에 예. 따라서 할 수 없이 고문 때문에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나는 전향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이제 연결되는 것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분 말씀을 보면 유신 시절에 깡패를 동원한 야만적인 전향 공작에 의해서 반강제로 준법 세학세에 직인을 찍었다. 나는 전향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항변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고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보고 죽고 싶다. 라는 소원. 가족들이 북한에 무슨- 있어요? 예, 북한에 계신데요. 아, 아내하고 이분이 딸하고. 지금 전남 신안군 출신이잖아요. 예. 예. 전남 신안군 출신인데 27년에 전남 신안군의 안전면에서 출생하셨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학도병으로 인민군에 편입돼 가지고 북한으로 가게 되셨대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김일성 종합대학교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셨나 봐요. 근데 그때 만났던 분과 함께 결혼하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아, 거기서 61년도 8월에 북한 공작원으로 이제 남한으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고향을 방문하고 다시 월북하시던 중에 이 체포되신 거였죠. 그래가지고 1990년까지 30년간 복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30년간. 이게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넬슨 만델라보다 3년이나 더 옥살이를 길게 한 네. 거라고. 네. 그래서 이분이 아무튼 마지막 소원이 아내와 딸을 보는 것이어서 아들 뭐 두 아들들을 보고 싶다고 하신 것이어서 좀 아무튼 인도주의나 좀 인권 차원에서 광주 지역 시민사회가 이분의 좀 북송을 한번 추진을 하는 건데 네.
좀 부분 잘 그 제가 가슴이 좀 그랬던 것은 이분이 사실 2000년에 다른 63명의 비전형 장기수 분들과 같이 북한으로 이제 돌아가실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전향을 했다라는 이유. 그 전향을 한다라는 게 종이 한 장에 사인하고 말고 직인을 찍고 말고 그 문제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강제적인 상황에서 찍혀진 그 직인이다. 전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저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향이라고 하는 거를 강요하는 체제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한 초반 전후해가지고 북한을 앞지르기 시작을 했잖아요. 체제 경쟁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압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계속 전향을 강요했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향을 강요하는 체제는 그 체제의 권력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 체제에 대한 열등감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열등감의 표현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전향을 해갖고 우리 체제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선전의 도구로서 이제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도 비전형 장기수도 북한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남한을 버리고 북한을 선택했다, 조국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쓰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향에 대해서 아주 갈구하고 이런 체제들이야말로 사실은 그 체제로 굴리는 사람들 열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제 별로 이렇게 뒤지는 게 거의 없잖아요. 굳이 하나 뽑자면은 여름에 북한이 조금 더 시원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거 말고는 우리가 뒤지는 게 없는데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보내주는 게 인도주의적 그렇죠. 관점에서도 그렇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검색하고 막 찾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왜 보내주냐 그런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왜 이런 간첩인데 어쨌든 간첩으로 내려온 사람인데 이걸 보내줄 수 있냐, 보내줘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근데 말씀. 역으로 생각을 해서 만약에 우리도 북파 공작원을 보낸단 말이에요. 옛날에 체제 대결 시기 많이 때 보냈죠. 많이 보냈죠. 그럼 거기에서 잡혀가지고 북한에서 계속 있고 전향을 안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남쪽으로 오는 게 인도주의적이고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잡히자마자 송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30년이 그러니까요. 30년을 감옥에서 어마어마하죠. 지내신 거예요. 30년. 아무튼 이 소식을 다들 주목을 별로 언론사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릴 겸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저 예전에 읽었던 시 중에 김남주 시인 통방이라는 시 보면 거기서 이렇게 똑똑 해가지고 통방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하면 기억, 똑똑 두 번 하면 니은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대화를 하는데 옆방에 통방을 해가지고 난민전 사건으로 왔습니다. 15년 받았습니다. 아이고 김 선생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선생님은 이 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0년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양반도 신우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잡혀서 이제 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김남주 시인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기가 피레인 거죠. 그런 게 있는데 예전에 친절한 금자씨 보면 거기에도 오랫동안 감옥살이 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신영복 선생도 책 보면 비정형 장기수로 오래 계셨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강영주 선생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좀 받았다.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어떤 건지 저는 짐작이 잘 안 가요. 30년을 감옥에서 지낸다라는 짐작할 수 것이. 없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약간 사람 같지 않대요. 그런 게 얘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현실적인 그런 느낌. 욕망이라든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희망도 기대도 없이 살아가는 삶을 쭉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 이제 또 마음의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걸 이미 다 비워내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다더라고요. 상당히 어렵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거를 가지고 체제 대결 입장에서 뭘 북한을 선택하는 걸 봐주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좀 우리 사회의 품위를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씀이시죠. 품위를 위해서. 제가 좀 품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전쟁과 이 분단의 시간이 지나고 한 개인의 삶한테는 30년이라고 하는 억겁의 세월들이 남은 건데
그게 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삶이 송두리째 그렇죠. 예, 그렇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빼빠이 30년밖에 안 살았잖아. 네. 상상이 잘 안 되고 그 박열이라고 하는 영화를 요즘에 그쵸. 인기가 있어서 봤는데 거기에 22년. 이제 네, 22년간을 박열이 감옥에 그래요? 있어요. 감옥에 22년. 우리는 박열에 대해서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었던 그 시기만 기억하고 그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 속 한 장면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내무 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즈노 렌타로. 네, 그 박열에게 한 대사가 있어요. 박열이 이제 간단히만 그냥 말하면 법정 투쟁을 통해 가지고 조선 인민들의 어떤 목소리와 그 해방에 대한 열망을 대변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형을 받는 것을 이제 감내해 내려고 결정해요. 근데 그 내무 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서서히 살아있는 채로 서서히 잊혀지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해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우리가 어렴풋이 아리까리한 그 기억으로만 남아있게 만들어 버리고 박열이라는 사람은 2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형을 삽니다. 영웅을 만들어주지 않겠다라는 네. 거. 네. 그게 지금 저는 하필이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 영화를 봐가지고 싹 스미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재판을 일본에서 했었나요? 네. 영화를 어쨌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어쨌든 송환과 관련한 2000년대 초반에 다큐가 있었던 걸로 있어요. 기억을 해요. 김동원 감독이죠. 네네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정부 간의 어떤 화해 무드라거나 남북 간의 어떤 교류 화해 협력의 어떤 전반적인 세력 속에서 좀 이렇게 다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뭐랄까 담대한 어떤 결정들을 내리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네, 마음이 착잡합니다. 목소리도 작정하시네. 네, 네, 오늘 엄청 쳐져. 네, 착잡하네. 아니요, 오늘 우리가 오면서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요. 기가 아니 빨려. 우리 기가. 카테고리가 코미디라며. 깜빡했어요. 다음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아, 예. 제가 준비한 소식은 그 여러분들이 많이 좀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광주공원의 포차 옛날 엄청 다녔어요. 이야기. 아주 옛날이면 몇 년 전을 이야기해요. 15년 전. 아 진짜 그렇게 오래됐어? 그럼 중학교 때 다녔다는. 아 무슨 그 포차, 광주공원 포차하고 생각에 어등산 관련해서 윤 시장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먼저 그 광주공원 포차가 요즘 좀 고민에 좀 빠졌어요. 여기가 이제 그 기사가 나왔는데 1970년에 여기가 형성이 됐다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30년 된 거예요. 여기도 이제 30년 명맥인데. 40년. 그러네요. 제가 숫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원래 한 23개 원래 포차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좀 몇 군데가 사라지고 해서 지금 19군데 정도가 있다는데,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 그 포차 하면은 그 시설들 있잖아요. 노점, 의자랑 막 이런 것들을 사실 보관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 보관하는 장소를 어디 지금 모 명성의 식장 그 자리를 이제 임차해가지고 사용을 했답니다. 근데 그 임차 기간이 끝났는데 여기서 더 이상 그 자리를 빌려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 고민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마땅한 좀 대안을 찾지 못해가지고 여기가 좀 명맥을 유지하는데 조금 고비를 맞는 게 아닌가 해서 예. 근데 광주공원 포차 이렇게 즐겨 찾는 분들에게는 한번 엄청 좀 많죠. 지금도 자주- 많이 찾아요. 아 지금도 자주 네, 가시나요? 네. 지금도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름 네. 지금 같은 시기에 거기 가가지고 그쵸, 예. 저는 이제 안 좋아하는 음식들이라 멍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안 좋아하시는 그런 거 해산물 별로 안 임 좋아해가지고 씨는 어린이 입맛이. 어린이 입맛. 저도 얘기 닭발, 닭똥집 그다음에 네. 그 그런 거 맞아요. 꼼장어 대표 메뉴고, 저는 그 포장마차에 다니면 진짜 이상하게 거기 잘 다니던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가면은 꼭 아줌마가 공짜로 국수를 말아줘. 근데 기다려야 돼. 아줌마가 국수를 하나 말아줄까? 그래, 그러면 공짜인데 내가 먼저 국수 하나 말아주세요. 그러면 5,000원이야. 근데 이게 안주가 이제 떨어져가. 먼저 말할까 말까. 근데 엄청나 밀당의 시간이네. 근데 그게 되게 간단한 국수거든. 오뎅 국물에다가 그냥 국수 말아가지고 김가루 뿌려주면 끝인데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동네가 또 그 순댓국밥집이 쭉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다 사라져버리고 예전에. 또 다 아쉬워. 수군갈비 알아요? 수군갈비? 수군갈비 광주의 탑 2 중에 하나. 그러죠.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탑 제가 1은 어딘가요? 투 중에 하나예요. 그 광주갈비, 수군갈비. 이게 수군갈비가 탑 1이라고 볼 이게 수 있어요. 옛날에 90년대 영화관 가면 그 선전을 하잖아요. 수군갈비. 네, 그렇지. 네, 그렇죠. 어. 네. 제가 왜 기억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 거기 동네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수군갈비 그 근방에 가면 냄새가 그렇죠. 미치게 사람 그 미치게 앞에 뭐 만듭니다. 거기도 동물도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예, 그 무한조 그랬어요. 같은 거? 예. 다 어떻게 그거 다 아는구나. 알지. 오 그래. 같은 같은 옛날에 도시에 살고 있어요. 같은 시간대에서. 갈비 너무 안 먹냐? 너무 무시한다. 지금 표정을 봤었어야 되는데 그 무시하는 표정. 너도 갈비 먹니? 이런 표정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광주공원 바로 앞에 있잖아요. 광주공원이 제가 어릴 때 놀이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거기 주로 할아버지들이 많이 가시는 할아버지들. 막 할아버지들하고 막 장기 두고 그랬어요? 비둘기. 아니 지금도 이상한 부채 들고 있어. 할아버지 같이. 아니 왜 이렇게 달라들어? 할아버지들 막 놀고 계시고 비둘기 거기 엄청 많았거든. 비둘기 지금도 많은지 모르겠는데 비둘기 막 날아다니고 애기들 그 비둘기 모이 주고 그 풍경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강인하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팥죽도 파는 데가 있었어. 포장마차 팥죽 알아요? 팥죽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돈 주라 해. 아 내가 너무 내 감상에 빠져있구나. 아니 근데 그 같은 맥락에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광주국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추억이라고 하는 거를 재생시킬 수 있는 공간이 계속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같이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에 임 씨랑 같이 여수 놀러를 갔어요. 네. 둘이? 뭐 둘이 갔다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둘이 이제 여러 명인데 그중에 이제 저희 둘이 포함이 돼 요새 있어요. 팬들이 좀 있어요. 저 우리 팟캐스트 팬들이 좀 있는데 아, 그래요? 거기에서 아니, 둘이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니야? 이코 인기 제가 오렌지 까는 방송 준비 중입니다. 이거 인기 많아? 인기 엄청 많아요. 오. 아니 근데 그 얘기 씨는 인기 없었어요? 저는 인기가 별로 없었고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야, 그런데 아니 이제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수에 가면은 그 종포라고 해서 그쪽에 이렇게 이렇게 포장마차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 앞에서 뭐 여러 가지 문화 공연도 하고 해서 하나의 이제 그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예, 성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시도를 왜 이쪽에서 우리 못할까? 광주에서는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여수 있는 밤바다 거죠.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광주천 밤에 광주천 이렇게 나와야 돼. 어떻게 정범준이 이쪽 사람인데 광주천에 대해서 하나 쓰라 그래야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장범준님. 광주는 장범준 덕에 진짜, 여수가 점포가 거리가 형성된 거야. 여수 밤바다가. 광주는 이런 진짜 포장마차 촌 이런 게 진짜 없잖아요. 사실 가려고 해도. 그렇죠 많이 없죠. 그래서 광주공원이 거의 유일한데 이런 공간이 아무튼 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무튼 그냥 우리가 뭐 술만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 예전에 저 그 어렸을 때도 시내 버거킹 지금 자리 뒤쪽에 있었어요. 거기를 그렇죠. 저 자주 네. 갔었거든요. 거기 포차가 더 싸. 네. 광주공원 포차가 좀 더 비싸. 어릴 때 거기- 포차를 자주 어릴 때 갔다고? 포차로 다녔어요? 그거 굉장히 어릴 때인데. 그 성인 되고는 서울 살았잖아. 근데 그 전에 갔던 그러니까 게 미성년자가 가서 소주 밑자리들이. 아니 국수 먹으러 갔겠지. 아, 그래. 그 거기를 한 끼에 정리. 지금 엄청 떨었는데 빼빠가 지금 막 달달달 떨고 거기 거기 국수가 참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자리를 다 프랜차이즈 술집이나 뭐 이자카야형 술집이나 등등등해서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술을 먹거나 이렇게 사교회장으로 쓰는 공간들이 다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왠지 이제 그런 포장마차들은 외곽으로 이렇게 빠지는 느낌도 들고 시내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흔한 떡볶이집 포장마차도 찾기가 어려운. 그게 참 이제 사실 문제가 노점상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노점상들이
일정 정도 규모 이상으로 난립하기 시작하면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만 인정해주면 또 신규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없어지게 돼요. 여수 정포가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예, 예.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규모로 유지한다라는 게 룰을 만들어가지고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도 없다면서요. 네, 여기가 광주폴리로 그러니까 유네스코 화장실이라고 해서 그 유네스코 화장실 없다가 유네스코 화장실. 유네스코 화장실이래. 그러니까 이게 그 광주폴리가 지금 3차까지가 진행이 됐는데 2차 때 만들어진 건데 거기가 근데 6시가 되면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아니 그 광주 공원 올라가는 그 옆에 공중 화장실 오르막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그러니까 거기가 문이 닫히면 일회용 화장실을 따로 이제 운영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일회용 화장실이 또 이제 관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예전에 막 그 들어가면 네. 똥물 막 네, 묻히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또 문제가 됐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그런 그 영업하는 장사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충들이 예, 많이 따르고 있는 광주공원 포차다. 화장실이 사실 술 먹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제가 그 변전사 마시고 풀어야 돼. 기억하는데 원래 화장실이 없다가 원래 없었어. 중간에 네. 있었죠. 사실 그 오르막 쪽으로. 없는 건 쪽에. 너무 지옥 아니에요? 아니 네, 어떻게 다 됐어? 다 술취해 있는데 뭘? 그게 어떻게 됐어? 미스테리라고 도시의 미스테리. 아니 진짜 미스테리야. 거기서 조금만 노상방뇨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문제는 그 하다 큰 것만 보면 돼. 아니 이게 사람이 그게 되나? 거기 바로 뒤에 아, 그러니까 광주차 우리 저 있잖아요, 프랑스 광주차 대혁명 바로 앞에. 전만 하더라도 막 베르사 이런 데 다 똥돈 다 그렇죠. 떠다니고 그러는 네. 거지. 거의 다 옛날에 다 거의 그랬지 다 뭐. 똥 싸고. 예? 그래 뭐야 잘못했네. 결국 갑자기 이런 얘기하고 있어. 진짜 길에서 노상복뇨 아저씨들 많이 없어졌어. 진짜 없어졌어요. 네, 옛날에는 진짜. 저는 엊그제 노상방뇨 하다가 고백하자면 그런 거 집 고백 안 근처에서 하셔도 되는데. 가다가 근데 그 새벽 어디서 날라온 거 2시였거든요. 아니야?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노상방뇨를 했는데 아무도 인적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사람이 갑자기 걸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피하지도 못하고. 진짜가?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가 쓰레기네. 쓰레기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노상방뇨. 아니 근데 진짜 그 건물 화장실 같은 거 조금 공중으로 개방을 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그렇죠. 힘들 때가 있어. 아, 노상방뇨 진짜 안 하고 진짜 500일은 힘들었어요. 나도 진짜 민망한 상황이었어. 집까지 가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요즘에 웬만한 화장실 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잖아요. 맞아요. 나 그게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 그러지. 화장실 쓰는 거. 그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는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아이고. 예전에 인도 여행하다가 진짜 인도 여자들이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인도 여행 아침에 갔는데 아침에 기차역에 숲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불쑥불쑥 일어나. 침체죠. 아니야. 침체조야. 그거 손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손에 또 물병이 하나씩 들려져 있어. 그리고 애들은 갑자기 말하자면 말을 못 알아먹지만 거의 이런 대화지. 엄마 나 급해. 여기 싸. 그래가지고 애들을 그렇게 뒷물을 또 거기서 따라줘. 기차역 시골 기차역. 좀 대도시 쪽으로 가면 좀 덜한데 새벽에 그냥 한 2시간 기다리고 있으면서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뭐 60년대, 70년대 그러지. 다 그랬잖아요. 아니 요즘에 그래서 기차역에서 서울에 청계천에 가면 돈 주고 들어간 화장실 있는 거 알죠? 그러니까 부스형으로 생겼는데 화장실을 쓸 때는 500원을 넣으면 문이 열리고 용변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유럽에는 그런 게 많이 뭐 있죠. 꽤 옛날 전부터 그 있잖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소설 중에 그 작가가 영등포 시장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3호 식당 딸이야. 근데 그 3호 식당에는 화장실이 없어.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자기 집에 막 놀러 오면 어릴 때 화장실 어디야? 그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자기는 그 전에는 그 이상한 일인지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 그냥 수채구멍 있다 보고. 근데 큰 거라 그러면 저기 그 영등포 시장 어디 화장실에 고 가. 근데 거기 가면 똥알매가 있어. 똥알매가. 그 할머니가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 거기서 500원씩 받아. 근데 그 이야기 창조경제네. 창조경제. 그 대신에 이제 가끔 청소도 하고 그 할매가 아니 근데 유럽은 그렇게 하거든요. 마려우면 500원 이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뭐야. 이야기가 너무 나 같은 재밌는데 애들은 돈이 아니 너무 그 내부자들의 이병헌이 그거네. 딱 손 내밀고 그런 아니, 거지. 어깨 풀어, 어깨, 저 이거. 뭐야 유럽에 가면 공중 화장실인데 휴게소 같은데 공중 화장실인데 그 남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입구 사이에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아이 그래 다 그런 흔한 풍경이야 그건. 근데 그분들한테 돈을 내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 청소도 하시고 화장지도 보충하시고 그러시거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누가 관리, 맡기진 관리. 않았어. 누가 맡기지는 않았지만
그 마을에 형편이 안 좋으신 분 이런 분들이 그렇게 청소도 하고 화장지도 보충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팁이라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죠. 팁이라고 그런 동전들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흔히 있지. 유럽을 안 가봐서 유럽에서는 모르나? 아, 오늘부터 가봤는데. 여기 우리 화장실 쓸 때마다 500원씩 걱정입니다. 어깨 풀어 어깨. 어깨 풀어 안마해주고. 옆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아 그러네. 어쨌든 여기 그 19개 정도 점포가 남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시민들이 찾고 있고 또 도시의 어떤 한쪽 풍경의 모습이고 하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고민도 하고 좀 뭐랄까 위생적으로나 이런 화장실이나 이런 문제들을 좀 구나 시가 보조해서 도시의 풍경들이 좀 다양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고민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행정이라는 게 사실 요즘은 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같이 무슨 막 이렇게 대형 사업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이런 도시의 하나의 어떤 자산을 뭔가 발굴을 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하는 행정을 좀 요즘은 아무튼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아무튼 그런 면에서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지금 광주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광주시뿐만 아니라 뭐 그 지자체도 서울도 보면 종로에 피막골 네, 네, 없어져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존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또 다 없애고 박물화해서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은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사업을 두 이상하죠. 번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토목업자 마인드예요. 토목업자들이 일단 길을 싹 다 밀고. 다 싹. 그 다음에 동물들 다니는 길 없다고 다시 동물들 길을 다시 만들어. 아니, 그 대단한 유럽에서 아이들이에요. 보면 유럽의 보수들은 그 구시가지에 뭐 하나 바꾸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그렇죠.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있는 그것이 그대로 보수죠, 원형을 그것이. 보존하려고 하는 게 이제 보수인데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은 가만 보면 이게 시멘트 오타쿠야. 무조건 갖다 바르려고 해. 세면 네? 발라고 아스팔트 깔아불고 그런 네. 거지. 오한마하고 시멘트. 오한마 두드러 깨고 깔고. 오한마 보수. 네, 하여튼 저희가 뭐 교통 이야기나 또는 뭐 도시철도 이야기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이야기를 함께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축적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럴듯한 어떤 새로운 건물이나 도로를 깔거나 한다고 해서 도시의 이미지가 저는 형성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방송 때 뭐 광주극장 이야기라거나 오늘 광주청 근처에 이제 포장마차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어떤 자영업, 뭐 무슨 영화, 극장의 어떤 단편적인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전반적인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도시계획 이런 것들을 함께 그렇죠. 두고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광주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한테 무엇을 주고 있는가라는 네. 거를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문화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아요. 그쪽은. 네. 그 바로 앞에 또 굉장히 큰 그 극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문화재단에서 네, 문화재에서 하는 거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는 그분들이 시간이 되면 그 큰 포장마차를 끌고 막 이 모여 드시는 모습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때 다 지금은 이제 바뀌셨겠지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그렇게 그쵸, 하셨었고 얼추 한 몇십 년 됐죠. 그 3, 40년 됐죠. 보관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하니까 빨리 좀 도와줘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좀 좋겠네요. 그거 보니까 저 한 가지만 더 짚고 가면 거기가 원래 시민회관 자리였잖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시민회관 같은 것도 어떻게든 보존했으면 좋았을 뻔한 일이죠. 얘는 시민회관 역할을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회관을 잘 보존할 수 있는 고민도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조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직공원의 전망타워, 전망대 같은 경우 전망대도 있었죠. 없애고 다시 새롭게 새로운 걸로 지었죠. 짓고. 그러니까 진짜 그 남아있는 예전에 그냥 7, 80년대 좀 그때 광주 풍경들이 지금은 거의 많이 좀 남아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제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별로 이게 의외로 짧게 끝날 줄 알았던 소식인데 길게 이야기가 됐네. 예, 제 잘못은 아니죠. 그럼요. 제 잘못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이제 어등산 이제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한 소식인데 이게 뭐 이제 저번에도 몇 번 이제 언급을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 광주시에서 원래 7, 8월 정도에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이었고 이게 올해 연말까지는 그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게 목표였거든요. 이 최근에 어등산 관광단지에 대해서 이제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것이라는 설이 돌면서
그 상인단체라든지 이쪽에서 되게 반대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윤 시장하고 이제 저번 7월 17일에 면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윤 시장이 당장 공모를 가시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참 보면 이것도 윤 시장이 참 어폐가 있는 게 그 광주시가 지금까지 이런 어등산 관련해서 민간협의회나 TF나 이런 거를 총 6번 넘게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항상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성을 어디다 뒀냐, 조속한 개발 여기에만 두고 이게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거점별로 추진이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수익성보다는 어떤 시민들에게 공간을 내주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 내용인데 그 개발을 추진하는데 항상 고민을 하는 부분이 수익성이에요. 이게 민간 자본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그러니까 점점 사업이 이상한 방향으로 변하다 보니까는 지금 결국은 이게 어느 순간 보니까는 쇼핑몰 짓는 사업으로 변질이 되면서 지역 상인들이 생존권 위협을 받으면서 반대 여론 그리고 다시 광주시가 지금까지 6번의 어떤 민간 협의회나 이런 그 협의를 거쳤음에도 다시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가지고 왔는데 최근에 그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국정자문위원회가 그 부분을 준비를 해가면서 도심 내 쇼핑몰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광주시는 지금 신세계 복합 쇼핑몰 뭐 좀 중단되긴 했지만 이제 그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완전히 사업이 철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등산 같은 경우도 여기 그 보시면 광주시가 근데 신세계 추진할 때 내세웠던 논리가 그 광주의 숙박시설이 뭐 부족하다 이런 특급 거였는데 예. 그랬는데 막상 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할 때는 숙박시설 이제 사업 계획 시설 면적이 다 잡혀져 있었는데 뭐 유원지나 이런 게 숙박시설 면적은 10분의 1로 줄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가시설 면적을 5배, 5배 이상 늘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어폐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막상 여기에는 숙박시설 면적을 줄여놓고 네. 그 광천사거리 근데 교통혼잡 지역에는 그 특급 호텔을 짓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정말 방향성 없는 광주시의 어떤 이런 사업 추진의 어떤 문제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시 반발에 부딪히고 다시 똑같은 의견 수렴을 하고 정말 이 행정력 낭비 일단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좀 그런 문제가 다시 좀 재현이 되고 있다. 어등산도 아마 좀 그렇게 좀 되지 않을까. 이게 12년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좀 추진이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어등산 문제가 저는 대표적인 윤 시장의 실패. 네, 자기라고 저는 사실 이게 윤 시장 때부터 추진된 건 아니죠. 아니죠. 근데 매듭을 제가 보기엔 잘 못 풀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이게 윤정현 시장의 스타일이 이야기가 좀만 나오면 뒤로 물러서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사실상 다음 단계를 다 준비해놓고 그냥 나중에는 뒤통수 때려버리는 이런 식의 행보를 보였던 적이 많았었어요. 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된 건도 그렇고 그 챔피언스필드 야구장 그 문제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맞아요. 오전에 낮에는 시민단체랑 이야기할 때 이거 아직 결정 안 했다라는 식으로 말했다가 몇 시간 후에 딱 결정된다라는 식으로 막 이야기가 나와버리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특히 어등산 문제는 건이 굉장히 큰 네, 건이거든요. 네. 이 규모가 크죠. 규모도 네, 굉장히 네. 크고 그걸 개발하는 비용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다가 신뢰가 안 이제 가죠.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사실 어등산 이미 그 숙박 시설 줄이고 이렇게 시설 계획 면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미 광주시가 신세계나 롯데 쪽에 러브콜을 보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네. 이미 돌았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그 광주시가 되게 유통기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풍정역 복합안성센터도 좀 그런 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롯데가 이제 거기 아울렛을 일단 그냥 하나의 사업자로 그냥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조성 사업의 어떤 그 사업자는 아닌데 그냥 아울렛만 짓는 걸로 들어가 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민간 사업자가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좀 추진이 잘 안 되니까 롯데가 너희들이 이 사업을 아예 맡아서 해봐라. 광주시가 이렇게 제안을 냈다는 설도 돌았었어요. 그러니까 광주시가 툭하면 광주에 뭔가 현안이 생기거나 어떤 또 문제들이 생기면 그런 유통대기업한테 가서 손을 벌리고 이쪽이랑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지역 상권에 어떤 미치는 파급력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어떤 신경도 쓰지는 않고. 근데 이게 참 윤 시장이 뭐 말만 시민시장이지 진짜 시민을 위한 시장인지 재벌을 위한 시장인지
참 정체성이 참 의심된다. 근데 뭐 인척 비리 사건도 그렇고 업무 추진과 관련된 이 것도 그렇고 시민사회 소통 능력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선을 준비할 게 아니라 사퇴를 빨리 준비하셔야 된다. 네, 네, 그런 아니,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독하다, 오늘. 방송 근데 제가 끝내기 전에 한 번이라도 윤 시장 잘한 거 칭찬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 못해요.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찾아보고 자동차 있는데 소울 자동차 타는 거 그거 근데 하나 그것도 칭찬. 차가 여러 대시던데? 그러지 그러겠지. 네, 관용차. 그것만 타시는 건 아니던데? 어. 그거 하나 잘하셨지. 근데 소울 이제 관용차가 이제 전기차고 원래 그 자가용도 소울 그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1호 소울 차를 윤 시장이 타고 다니거든요. 뭐 카니발 이거 타고 다니던데? 그냥 남의 차 얻어 탄 거 아니야? 아니 관용차가 여러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정말 없더라. 칭찬할 만한 없기는 게. 진짜 없나 아니, 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그거 거에 찾아봐가지고 찾아보고 있는데 있겠지. 그러니까 그게 많이 네. 떠오르지 않는다는 그게 윤 시장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있을 것이다. 찾지 못했어요. 발견 못해서 죄송합니다.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국지적으로는 있지. 근데 이거를 전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올바르냐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 시장이 그 아시아 이를테면 인권위원회 시장 좋아하잖아. 인사로, 네. 본인이 시장이어가지고 대인야 시장. 성정 진짜. 그런 데다 돈 많이 넣었잖아. 그렇죠. 페이스북 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 페이스북 진짜 열심히 네, 하더라고요. 네. 윤 시장. 아니 선거 때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전속 사진가가 따로 있는 것 같던데. 윤 시장도 사진을 좋아. 본인이 사진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은 선거 당시에도 이렇게 약간 남다르게 프로가 네, 붙어 있더라고요. 네. 미적 감각이 네, 그 옆에 사진 찍는 분이 있어요. 밀정 빼고 미술관 간 거 아닙니까? 미적 감각이 뛰어나시니까. 현대미술에 관심이 네. 오늘 독하다. 오늘 다 독해. 잘한 거 있어. 공천 받은 거. 그거 딱 하나 그거 안철수가 한 거잖아요. 네. 그건 시장님의 재량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안철수가 근데- 시장 2명 만든 성과가 있어. 박원순과 윤장현과 하지만 결국 둘 다한테 배신 당했다는 안 따라 나갔잖아. 근데 윤 시장이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지금까지 윤장현 시장이 이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항상 그분의 포지션은 뭐였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이제 끌어당겨 되게 그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되게 이런 식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이 보기엔 윤장현 시장 스스로가 지금까지 주도해서 뭔 판을 만들거나 이끌어준 적은 없었어. 근데 윤장현 시장이 처음으로 이번에 재선을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이야. 그래 재밌어. 근데 이 분위기 어떻게? 요즘에 보니까 그렇게 보이게 본인이 전략을 써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실은 능동적으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온 사람이지 그랬겠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번에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 100대 국정과제 광주 현안들이 여러 개 포함이 되면서 윤 시장이 마지막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할 수도 있다. 근데 아무튼 시간이 좀 길진 않지만 이제 판단은 아무튼 시민들의 몫인데 과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지는 아무튼 두고 볼 대목이고 아무튼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회의 제목은 윤장현은 사퇴하라. 와 세다. 너무 독한 거 아닙니까? 임시 개인적인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본 방송에 취재하러 무관합니다. 아 제목 그거 왜 나만 그러는 거야? 확실히 선긋기. 아니 그러잖아요. 쪽팔리는 일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일을 이 인척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까지 일을 망쳐놨는데 지역사회에서 사퇴하라는 요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이건 쪽팔리는 거지. 제 기억에 윤장현 시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봤어. 네, 광주에도 적폐가 있고 비선이 있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아주 화를 많이 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결과들을 마주했을 때 적어도 책임 있는 발언들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죠. 네. 지금 다시 한번 사과해야 돼요. 사실은 네네. 그런 타이밍이 왔어. 근데 나는 사과를 그거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퇴하라고. 씨한테 사과해야 돼. 광주 시민이기는 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면 국민이. 저희가 광주 바닥을 전하는 걸로는 규팟에서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지역 소식들을 좀 이렇게 내실 있게 전달해 보자고 하는 어떤 취지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제 많은 그 언론과 팟캐스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앙 중심의 소식들을 전하기도 하고 또 광주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하는
공간과 기회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봤을 때 부족함이 있었고 우리 스스로도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코너들을 마련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알아가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특히 광주바다 같이 하시면서 어땠는지 짤막한 소감 같은 거 같이 좀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니, 저는 이제 임씨하고 감자님이 매번 소식 갖고 오니까 그 이제 매주 뭔가 좀 업데이트되는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귀동냥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걸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광주로 낙향한 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현안도 이제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감자하고 임씨가 갖고 온 소식들을 보면서 아 뭐 이런 현안들도 있구나. 그리고 또 각자 이렇게 갖고 있었던 관심 분야가 조금씩은 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하나로 딱 합쳐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아까 이제 빼빠가 말한 대로 팟캐스트라고 하는 게 중앙정치 위주로 얘기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문제점은 중앙정치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정책이나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만 가가지고 정치공학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이제 그게 정치학에서 개념 그 족보도 없는 개념인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만 이제 휘발성 있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에서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뭐 그 자체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준비하시는 두 분이 가장 힘이 들었을 텐데요. 이렇게 진행을 쭉 해보고 나니까 어떠셨는지. 그리고 특히나 임씨 같은 경우에는 광주바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처음 소개된 게 아니라 벌써 한 4년 정도의 시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이제 SNS 공간, 그리고 뭐 각종 대화방, 그리고 카페 등의 온라인 공간 등을 통해서 대략 한 1000명 정도의 규모의 시민들에게 4년 동안 전달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이번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또 어떤 감회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시그널 음악과 타이밍을 아직도 못 맞추고 있다. 이 사실에 통탄스러워요. 사실. 내가 왜 그 리듬을 타지 못할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그래도 사람들이 들어줄만 한 정도의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는 리듬의 파괴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관계 그리고 또 사실은 더 확인해야 될 반대편의 이야기나 목소리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에는 역량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고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들이 언급하는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더 자세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기에는 얘들 너무 대충 한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너무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광주바닥의 취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끊임없이 아주 가볍고 얇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 제 생각은 사실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시작한 거였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방송 쉴 때 윤 시장 만나고 와. 합숙을 좀 해. 만나고 와. 벌써 1000명한테 그게 광주바다에 가고 있으면 1000명의 이미 지지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스팸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뭐야 또 왔어. 1000명의 노출자. 소식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 그래도 가끔씩 잘 보고 있다, 잘 읽고 있다 이렇게 그쵸?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참 힘이 되기도 하고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거는 어떤 거였었냐면 광주바닥 때문에 내가 그 신문을 끊게 됐다. 그 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도 있는데 누군가의 밥줄을 끊어놓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광주바닥 그 형식과 이것에 대해서 많이 귀감이 돼서 지역에 그걸 따라서 하는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네, 생겼잖아요. 네. 그래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에서도 그걸 따라가지고 광주의 전국의 청년 소식들을
이렇게 저희가 일일 브리핑 5곡지로 광주바다와 똑같은 양식으로 지금 2달 정도 전달하고 있어요. 뭐 특허권이든 뭐든 얼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네, 그래서 전혀 저희는 그런 좀 생각 더 없고. 그것도 근데 저희 거는 반응이 되게 좋아요. 한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뭐야 이게? 엄청 잘 보고 있다고 하면서 전국에 다 퍼지고 있어요. 네. 저는 광주바닥 소식을 이렇게 팟캐스트로 처음 녹음할 때 임씨 표정이 생각나요.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드디어 광주바닥이 날아오른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윤장현 시장 사퇴하라라고 이야기. 그렇습니다. 감자도 아마 감회가 네. 새로울 텐데 몇 그러니까- 번이나 고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영양이 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뭐 한낱 기자로서 이 흔히들 뭐 이렇게 기레기라고 좀 기자들에 대한 혐오도 되게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이거 지역 기자로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런 팟캐스트까지 할 정도의 역량인가에 대한 고민이 컸고 제가 이게 또 방송이 그래도 사람들한테 좀 들려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좀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근데 하면서 아무튼 저는 오히려 이제 이런 소식을 들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포인트나 이런 걸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뒤로는 기자 활동할 때도 방송에 많이 참고가 됐어요. 그래서 예, 제가 좀 더 한 단계 그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지 않았나. 아무튼 튼튼한 감자가 되기 위해서 방송 초에 비해서 감자 씨알이 굵어졌어? 감자 씨가 약간 커졌어. 맞아요. 키가 좀 컸어요. 씨알이 굵어졌구만. 아니 이게 씨알이 굵으시 어떻게 방송에서 노상방뇨 했다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 대단하네. 아, 너 자신감이 없으면 그런 거 못해. 아니, 저 잡을 테면 잡아보라고. 막. 네. 아무튼 예, 저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감회가 들지만 어쨌든 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서 저희 오늘 준비한 일부 방송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지역 그 소식들을 이렇게 내실 있게 전달해 주셨던 감자님과 임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어쨌든 마지막인 것처럼 들리지만 2부를 할 거예요. 아니 네. 지난번부터 다음 거 땡겼어. 네, 2부를 하긴 할 거니까요. 네, 2부 때 또 인사를 드리고 지금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서 저희 방송 함께 이렇게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진행해 주시는 육장이라고 같이 엔지니어 해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2부 때는 그분 목소리도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보도록 일괄 하겠습니다. 평가를 받아봐야 돼. 네. 그래서 2부 때는 저희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귤 까는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총결산으로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여전히 귤 까는 방송은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된다고 해서 팟빵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평생 들으실 수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팟빵에서 귤 까는 방송이나 귤팟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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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